안녕하세요. NYP일치과 원장 임필입니다. 네, 이렇게 닥터 스팁 코너를 통해서 여러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스마트한 고울 재생 전략, 즉 고울 재생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임플란트에 있어서 이 본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뼈가 충분하다면 임플란트 수술이 그만큼 쉬워질 것이고, 뼈가 부족하다면 그만큼 임플란트 식립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임상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고울 재생 술식을 우리는 시행하고 있는데요. 고울 재생 술식들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널리 시행하고 있는 고울 재생 술식이라면 GBR이 있겠죠. GBR은 이름 그대로 고울 유도 재생술로서 차폐막을 사용해서 이 차폐막이 연조직의 개입을 차단하고 차폐막 안쪽에 새로운 뼈를 만들어내는 그런 술식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고울 재생 술식으로는 블락본 그라프트와 같은 술식도 있겠죠. 다시 말하면 블록 형태의 자가골과 같은 뼈를 떼어서 뼈가 필요한 곳에 이식을 해서 새로운 뼈를 만들어내는 그런 고울 재생 술식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고울 재생 술식은 리치 스플리팅, 즉 좁은 골폭을 가진 치조제를 분할을 해서 확장을 해가지고 골폭을 좀 더 증대시키는 그런 술식도 고울 재생 술식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많이 시행되고 있는 소켓 프리저베이션, 리치 프리저베이션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발치를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 골벽이 흡수가 되는데, 그러한 흡수를 최대한 막고 유지시켜주기 위한 그런 술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상에서 많이 시행되는 건 아니지만 뼈를 늘리는, 신장시키는 디스트랙션 오스테오제네시스와 같은 술식도 고울 재생 술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러한 술식을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GBR 술식과 소켓 프리저베이션, 치조제 보존술과 같은 이런 술식에 한정해서 선생님들께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고울 재생 술식을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고울 재생을 시행하는 것은 결국은 임플란트를 심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저는 이 고울 재생 술식과 함께 임플란트의 식립 타이밍의 관점에서 두 가지를 묶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발치를 시행하고 나면 발치와 내부에서는 이와 같이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발치 직후부터 대략 3, 4개월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블러드 클롯부터 그래뉼레이션 티슈, 그리고 오스테오이드, 그리고 우분본, 라멜라본, 그리고 최종적으로 머추어본까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과정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느 타이밍에, 어느 시점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좀 더 효용성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임플란트 식립 타이밍에 관해서 여러 임상가들이 많은 분류를 해왔었는데요. 널리 보편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와 같은 분류법을 보면 크게 3단계의 분류법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치 직후에 임플란트를 즉시 식립하는 이미디엇 플레이스먼트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발치 후에 발치와가 연조직에 의해서 폐쇄가 되고 난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딜레이드 플레이스먼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발치와 내부가 골화가 완전히 일어난 후에 임플란트를 심는 레이트 플레이스먼트가 있겠죠. 2009년도에 닥터 부전은 좀 더 세분해서 4가지 분류법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얼리 플레이스먼트를 2단계로 나눠서 제시를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임상적인 측면에서는 3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보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발치 직후에 임플란트를 심는 이미디엇 플레이스먼트, 그리고 연조직이 힐링이 되고 난 후에 임플란트를 심는 딜레이드 플레이스먼트,
그리고 뼈가 들어찬 후에 임플란트를 심는 레이트 플레이스먼트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딜레이드 플레이스먼트와 레이트 플레이스먼트의 차이는 뭘까요? 딜레이드 플레이스먼트라고 하면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연조직이 폐쇄되고 난 이후에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딜레이드 플레이스먼트라는 시기를 선택하는 이유는 발치화가 연조직에 의해서 폐쇄가 되고 난 후에 수술을 들어가게 되면 절개와 봉합을 하기가 좀 더 용이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레이트 플레이스먼트, 즉 발치화 내부에 골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난 후에 임플란트를 심는다고 한다면 그때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이라면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데 있어서 얻을 수 있는 초기 고정력이 좀 더 좋다라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술자가 이 세 가지 시기 중에서 어떤 시기에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잘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임상 케이스들을 선생님들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시간적인 관점에서 레이트 플레이스먼트부터 그리고 딜레이드 플레이스먼트 그리고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발치 직후에 임플란트를 심지 않고 골 이식만 시행하는 발치화 보존술, 즉 치조제 보존술 케이스들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레이트 플레이스먼트에 해당하는 발치 후 대략 6개월이 지난 후에 임플란트를 심었던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사실 저와 같은 지역에서 개원을 하고 계시는 치과 원장님이십니다. 치과 원장님이 본인의 46번 치아를 발치를 하고 저에게 임플란트를 식립해달라고 내원을 하셨죠. 그 원장님께서도 뭐 바쁘시고 저도 그렇고 뭐 같은 치과 의사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사실 발치 직후에 바로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저와 같은 46번을 발치를 먼저 시행을 하고 어느 정도 힐링이 되고 난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 시간을 기다렸죠. 환자분의 골 재생력은 뭐 양호한 그런 상황이어서 발치를 하고 기다리면 어느 정도 골 재생이 잘 이루어질 것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발치 후 대략 6개월이 경과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파노라마 사진을 보면 발치화 내부가 골화가 잘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술 사진을 보시면 협측의 골벽이 약간의 함몰은 보이지만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그런 양호한 골 재생을 보이고 있었고요. 저는 골 이식술 시행하지 않고 그냥 심플하게 임플란트를 단순 식립을 하고 이렇게 2차 수술을 해서 크라운 세팅까지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파노라마 사진을 시간 경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발치 전의 모습부터 그리고 6개월이 경과한 후 골화가 이루어지고 난 후의 모습 그리고 임플란트를 심어서 최종 보철물 세팅 후의 모습 그리고 그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팔로업 때의 사진을 모습 보면 골 재생이 어떠한 골 재생술을 별도로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호하게 잘 골 재생이 이루어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다른 케이스는요. 같은 레이트 플레이스먼트인데 이번에는 발치 후 대략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임플란트를 심었던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36번 치아가 크랙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방치되었다가 이와 같이 파노라마를 보다시피 치근 주위에 심한 염증이 퍼져 있었고요.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런 환자가 내원했을 때 선생님들은 과연 임플란트를 어느 정도 시점에 심을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파노라마 사진을 보시면은요. 치근 주위에 염증이 심하기 때문에 골 루프도 심해서 만약에 이런 케이스에서 발치 즉시 식립을 시행하려고 한다면 물론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시행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가 즉시 식립을 계획을 한다면 잔존골이 좀 더 많이 있는 곳에서 고정력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뼈가 좋은 곳에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가 치우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라면 아마 근심 치근 쪽이 원심 치근 쪽보다는 상대적으로 본의 상태가 조금 더 낫기 때문에 그대로 만약에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한다면 이와 같은 근심 치근 쪽에 치우쳐서 임플란트를 심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하치조 신경과 치근이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치근 하방에 염증도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초기 고정을 얻기 위해서 무리한 드릴링을 시행을 하다 보면 신경 손상과 같은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발치를 먼저 시행을 하고 충분히 힐링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기로 하였습니다. 대략 4개월이 경과를 했고요. 완벽한 골화 정도는 아니지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서 초기 고정을 얻는 데에 별 무리가 없는 정도로 예상되는 그 정도의 시간을 기다린 것입니다. 이 정도라면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에 적절한 위치에서 초기 고정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중앙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협측 골벽이 약간 함몰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의 그 함몰 케이스에서는 골 이식술을 시행하지 않고 임플란트의 위치를 약간 더 링구알 쪽으로 치우쳐서 임플란트 나사산 노출 없이 수술을 끝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임플란트의 위치를 적절하게 잡고 협측에 노출되는 일부 나사산 부위에는 골 이식을 시행할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가 골 재생술을 시행하려고 한다면 골 재생술식의 원칙을 반드시 상기를 해야 되는데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패스 프린시플, 즉 골 재생을 위한 기본적인 생물학적 원칙을 잘 떠올리면서 그 원칙을 임상 술식 과정 내에서 확실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케이스에서 플랩을 이와 같이 열군의 절개와 치주정 절개를 통해서 플랩을 박리를 했는데요. 수직 절개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골 이식을 많이 시행할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마이너한 GBR 케이스에서는 수직 절개를 가하지 않고도 충분히 이 페리오스티알 릴리징 인시전만으로도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이룰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수직 절개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개선의 디자인은 바로 우리가 골 재생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블러드 서플라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뼈 이식을 통해서 골 재생을 얻으려고 하는 그 임플란트 주변 부위에서 이 혈관 형성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야만이 새로운 골 재생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블러드 서플라이에 이 본 베드에서 나타나는 그런 혈류 공급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가장 첫 번째 시행하는 절개선의 디자인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술을 시행할 때 절개를 시작하는 첫 번째 순간부터 이 블러드 서플라이에 대한 측면을 잘 고려를 해서 절개 디자인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에 사진에서 보다시피 협측 골벽에 디콜티케이션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디콜티케이션을 시행을 해주는 것도 혈류 공급이 불리한 하악에서의 GBR이라면 가능하면 혈류 공급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시행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행위들이 절개선의 디자인이라든가 그리고 협측 골벽에 시행한 디콜티케이션과 같은 그런 행위들이 바로 엔지오제네시스와 연관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골과 콜라겐 멤브레인을 사용을 해서 GBR을 시행을 하였는데요. 골 재생에서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스페이스, 즉 골 이식제가 형태가 무너지지 않고 잘 유지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 이식제가 움직임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중요한 원칙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골 이식제와 멤브레인을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형태가 잘 유지되고 움직이지 않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차폐막을 잘 고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플랩을 적절하게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잘 이루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항목들이 모두 모여서 제대로 된 골 재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2차 수술을 시행을 하고 그리고 최종 보철물까지 완성을 해드렸습니다. 최종 보철물 세팅 후에 파노라마 사진이 되겠습니다. 임플란트의 위치가 적절해 보이고요. 술 전에, 발치 전의 모습과 그리고 4개월이 경과한 후의 모습, 그리고 최종 보철물이 세팅된 후의 모습을 시간의 순서대로 비교를 해보시면 서두르지 않고 임플란트를 골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심었던 것이 좀 더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다른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케이스도 역시 레이트 플레이스먼트에 해당되는데요. 이번 케이스는 발치 후에 대략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임플란트를 식립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환자분이 내원하셨는데 24번에 치아 결손 부위에 임플란트를 하러 내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24번은 제가 발치를 한 게 아니고 3개월 전에 타 병원에서 이미 발치를 시행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기 위해서 저에게 내원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첫 내원 시에 석 달 전쯤에 발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군의 사진을 보시면요. 24번 결손 부위를 보시면 발치와는 힐링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협측에 약간의 함몰이 보이죠. 그래서 저는 GBR을 계획을 했고요. 이와 같은 절개선의 디자인을 주고 플랩을 열고 임플란트의 위치를 적절하게 잡고 협측에 부족한 골벽은 골 이식을 시행할 것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런 절개선을 부여한 것도 상악 전치부 쪽에 3번 근심 쪽으로는 신밀성도 있고 그리고 불필요한 수직 절개를 줌으로써 혈류를 방해한다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직 절개를 피하고 플랩을 열어서 수술을 시행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블러드 서플라이의 측면을 항상 고려를 해서 이 절개선 디자인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협측 나사산이 이렇게 노출이 됐고요. 노출된 부위에는 이종골과 오스가이드, 콜라겐 멤브레인을 사용을 해서 GBR을 시행을 했고 골 이식제가 형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골 이식제가 움직임이 없도록 차폐막을 잘 고정을 해서 봉합을 하였습니다. 힐링이 잘 되었고요. 대략 4개월 경과 후에 2차 수술을 통해서 그리고 최종 보철물까지 완성을 시켜드렸습니다. 네, 술 전의 모습과 그리고 술 후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임플란트 식립 부위가 주변 자연치아들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파노라마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요, 술 전의 모습 그리고 술 후의 모습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CT의 모습도 한번 보시면 GBR을 시행한 직후에 촬영한 CT의 모습과 그리고 최종 보철물까지 완성된 후에 촬영했던 CT의 모습을 비교를 해보시면 협측 부위에 골 이식술을 시행한 GBR을 시행한 부위가 아주 양호한 골 재생을 얻은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딜레이드 플레이스먼트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레이트 플레이스먼트가 아닌 연조직이 폐쇄된 후에 바로 수술을 들어간 케이스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발치 후 약 8주가 경과한 후에 임플란트를 심었던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악 43번에 이와 같은 호플리스 투스 상태로 내원하신 분이 임플란트를 심었던 케이스고요. 치근 주변에 심한 염증으로 인해서 골 흡수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플랩을 이와 같은 절개 디자인을 통해서 플랩을 박리를 하고 임플란트를 심고 골 이식을 계획을 하였고요.
아까 계속 제가 앞선 케이스에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절개선을 잡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인데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가 버티컬 인시전, 수직 절개를 줘야 되겠지만 수직 절개를 주지 않고도 충분히 골 이식술을 시행할 수 있다면 불필요하게 수직 절개를 주는 것은 블러드 서플라이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스카 티슈를 유발할 수 있는 심미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한 상황에서 필요한 순간에만 수직 절개를 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케이스에서는 제가 자가골을 이용해서 골 이식술을 시행을 했는데요. 자가골을 사용을 한다면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시피 이종골이나 합성골이나 다른 골 이식제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흡수율이 높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가골을 사용할 때는 자가골을 이식하는 그 이식 양도 조금 더 오버해서 많이 그래프트를 해줘야 되겠고요. 이 흡수될 수 있는 측면을 뭔가 보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보완할 수 있는 장치로서 저는 티타늄 메쉬를 사용을 했고요. 이와 같은 티타늄 메쉬를 사용을 한다는 것은 골 재생술의 그 원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스페이스 메인터넌스를 보강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차폐막도 사용을 했고요. 움직이지 않도록 잘 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플랩을 잘 봉합을 해서 수술 부위가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잘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썼습니다. 네, 대략 4개월이 경과한 후에 플랩을 열어서 2차 수술 당시의 모습을 보면 자가골을 단독으로 사용을 했지만 한 가지 자가골만 사용했지만 이와 같이 성공적인 골 재생을 잘 얻어낸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 후 봉합한 모습이고요. 최종 보철물까지 세팅한 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43번 임플란트만 지금 GBR을 시행했기 때문에 43번 임플란트만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측의 모습은 수술 당시 협측 나사산이 노출되어 있던 당시의 모습이고 이 부위에 GBR을 시행을 해서 골 재생을 잘 얻어낸 그런 좌측의 CT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은 골 재생 술식을 시행을 하는데 GBR을 물론 사용을 했습니다만 골 재생술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이 원칙적인 4가지 사항 프라이머리 운드 클로저, 엔지오제네시스, 스페이스 메인터넌스 그리고 스테빌리티 이 4가지 사항을 강조하면서 계속 말씀드린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발치 후에 대략 7주가 경과한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한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하악 46번 치아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치근 주위에 심한 골 흡수가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환자가 왔을 때 임플란트를 언제 심어야 할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발치 즉시 식립을 할까 또는 딜레이드 플레이스먼트를 할까 또는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레이트 플레이스먼트를 해야 할까. 네, 저는 이 환자의 사진을 보고 군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발치 즉시 식립은 적절하다고 보지 않았고요. 완전히 골화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는 레이트 플레이스먼트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도 GBR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럴 거라면 어차피 GBR을 시행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저는 딜레이드 플레이스먼트 시기를 선택을 해서 연조직이 폐쇄된 시점까지만 기다렸다가 연조직이 힐링이 되고 나면 바로 들어가서 GBR을 시행하려고 했던 것이죠. 네, 이와 같이 이 케이스에서도 열군의 절개와 치주등 절개 그리고 원심적으로 어블리크한 사선 절개를 주고 플랩을 박리를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주변에 GBR을 계획을 했기 때문에 블러드 서플라이를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디콜티케이션도 시행을 했고요. 골 이식제와 차폐막을 적용을 해서
골 이식제 형태가 무너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잘 움직임이 없도록 이렇게 고정을 하였습니다. 네, 최종 수처를 시행을 해서 연조직의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얻은 모습이고요. 2차 수술을 시행을 해서 이와 같이 최종 보철물까지 완성을 해드렸습니다. 최종 보철물 세팅 후에 파노라마 모습이 되겠는데요. 고울 재생이 잘 얻어진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발치 전의 모습과 그리고 고울 재생이 이루어지고 난 후 최종 보철물이 세팅되고 난 후에 모습을 비교를 해보시면 임플란트 주변에 아주 양호한 고울 재생을 잘 얻어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